세상에는 깊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금광 위에 살면서도 굶주리고 어떤 땅은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으면서도 깊은 가난에 허덕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리카의 가난을 두고 혹독한 기후나 그들 내부의 문제로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난이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며 심지어 이윤을 남기는 하나의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은 통치 기술의 한 형태이며 정밀하고 교묘하며 결정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깊은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프리카가 왜 가난한지 이해하려면 현지 주민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려는 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아프리카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거대한 자원의 보고이며 그곳에 인간은 자원에 딸린 부속품일 뿐입니다.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우라늄, 비옥한 농경지, 그리고 석유까지.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그 가치 사슬의 어느 단계에서도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소유권도, 가공 능력도, 가격 결정권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국민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서구 기업이 소유한 거대한 공장의 노동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규칙을 쥔 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프리카는 가난해야만 합니다. 협상할 힘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유한 세상이 권력을 나누지 않고도 계속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지도에서 아프리카만큼 깊은 모순을 품은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 광물 자원의 거의 30%를 보유한 풍요로운 대륙. 하지만 동시에 굶주림, 분쟁, 불안의 대명사가 된 땅.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아프리카에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닙니다. 왜 금과 다이아몬드, 우라늄과 코발트, 그리고 비옥한 대지 위에서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깨끗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기회마저 빼앗기는가입니다. 혹독한 날씨나 현지인들의 무능함을 탓하는 것은 피상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실상 아프리카의 빈곤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이윤을 내는 정교한 통치 기술의 산물입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금융, 무역, 정치 시스템을 통해 아프리카가 가난해야만 다른 이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가난이 아니라 통제된 가난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굶주리게 만들지만 주권을 되찾을 만큼 강해져서는 안 되는 상태. 가난 자체가 지정학적 도구가 된 것입니다. 초강대국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이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아프리카라는 동화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본질은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의 눈에 아프리카는 국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아프리카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로 인식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풍부한 자원을 가졌지만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것은 아닌 거대한 살아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기술의 핵심 광물인 코발트의 전 세계 매장량 7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혼자서 세계 금 매장량의 50% 이상을 통제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는 비옥한 경작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다이아몬드, 히토류와 같은 귀금속도 풍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방 산업과 첨단 기술의 전략적 원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번영의 토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분은 결코 현지 주민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그들에게 종속된 정치 계층에 의해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 통제 메커니즘은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합니다. 언뜻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외국 자본이나 엘리트들에게 조종당하는 정부가 외국 기업에 쉽게 땅을 넘겨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소유권이나 개발권을 갖지 못한 채 서류상 국민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자립의 근간인 토지로부터 분리됩니다. 주인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땅에 세워진 거대한 자원 공장에서 값싼 노동자가 되는 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유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산 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광석을 캐고 돌을 줍고 밭을 가는 원시적인 채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공, 정련, 유통, 그리고 가격 결정권은 모두 국제 기업의 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의 코발트는 채굴된 후 해외로 보내져 정제된 다음 수십 배의 가격으로 다시 아프리카 시장에 돌아옵니다. 남아프리카의 금은 런던 금속 시장에서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며 남아프리카 정부는 그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원유를 수출하지만 정제된 연료의 대부분을 다시 수입합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아프리카는 자원은 넘쳐나지만 가치는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남는 역할은 글로벌 생산 사슬의 값싼 노동자일 뿐 결코 자기 자산의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혹하게 말하자면 엘리트들의 눈에 아프리카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대륙이 아닙니다. 토지, 광물, 석유, 그리고 인간까지 모두 투입 원료가 되는 거대한 공장일 뿐입니다. 독립적인 정치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산으로 규정되는 순간 아프리카의 운명은 더 이상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게임의 규칙을 통제하는 자들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가난의 덫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글로벌 권력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프리카의 가난이 자연스러운 불행이 아니라 국제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덫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종종 불안정하고 조종하기 쉬운 아프리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금융 시스템, 기술, 그리고 게임의 규칙 속에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은 개발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경제를 조종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출에는 가혹한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공공지출 삭감, 시장 개방, 농업 보조금 축소, 그리고 변동 환율제 도입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1980년대와 90년대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가가 국영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고 자원 채굴권을 넘겨야 했으며 수입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의 해법처럼 홍보되었던 모델이 실제로는 신생 경제를 장기적인 종속 상태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 덫이 더욱 교묘한 이유는 역설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존할 만큼은 살게 두지만 저항할 만큼 강해지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사회 통제 기술입니다. 만약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면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배부르면 권리와 주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시스템은 아프리카를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세워둡니다.
대규모 아사를 막을 정도의 원조는 제공하지만 결코 스스로 일어설 만큼 충분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방은 현지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수리시설을 개선하도록 돕는 대신 수백만 톤의 값싼 곡물을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조 곡물과 경쟁할 수 없는 현지 농업이 질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량 자립을 이루는 대신 많은 국가가 밀, 옥수수, 쌀과 같은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작물들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원조와 함께 작동하는 또 다른 도구는 자원의 민영화입니다. 공공부채의 압박으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정부는 석유 채굴권이나 토지를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아, 질병, 분쟁과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터지면 즉시 국제 원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비정부기구, NGO, 유엔기구, 그리고 외국 군대와 함께 말입니다. 명분은 구호 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업들의 채굴 활동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광산 채굴, 석유 운송, 자원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원조로 잠시 해결될 때마다 종속적인 구조는 한층 더 강화됩니다. 여기서 교묘한 점은 원조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외부에서 오는 쌀, 약, 백신에 의존해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의존적인 심리는 사회 깊숙이 뿌리내립니다. 정부는 농업이나 보건에 투자하는 대신 원조 제공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자원이나 토지를 자립의 기반으로 여기는 대신 손을 벌려 구호를 기다리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안정화입니다. 현지 권력층과 글로벌 엘리트 모두에게 매우 편리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 만큼 굶주리지는 않지만 자립할 만큼 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통제 메커니즘은 하나의 산업 체인과 같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부채를 찍어내는 기계 역할을 하고 원조는 사회를 유지하는 도구이며 위기는 생산 주기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프리카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은 국제시장으로 흘러나가는 상품이 됩니다. 이것은 발전이 저해된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한 통치 모델 그 자체입니다. 가난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가 되는 곳입니다. 가난한 아프리카는 실패가 아니라 권력 질서에 결코 도전할 수 없도록 가난의 덫을 설계한 글로벌 시스템의 성공인 셈입니다. 교육과 사고방식마저 프로그래밍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난의 덫을 유지하는 가장 교묘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흔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로 칭송받는 교육이 이곳에서는 통치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시스템은 유럽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현지인의 정체성을 키우기보다는 서구의 역사와 사상을 주입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학생들은 볼테르나 루소를 인용하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줄줄 외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암살당한 콩고의 초대 총리 파트리스 루문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부패에 맞서 싸우며 원조에 대한 의존을 거부했던 부르키나파소의 지도자 토마스 상카라에 대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낡은 질서에 도전했던 인물들이 교과서에서 지워질 때 아프리카인들의 집단 기억은 자주의 뿌리에서 단절됩니다. 그 자리에는 종속적인 사고를 길러내기 위한 표준화된 역사가 채워집니다. 물론 이 표준화된 교육은 해방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하고 소비하고 복종할 줄 알지만 결코 이 게임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유용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문명이란 유럽과 동의어이며 발전이란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고 자립적인 모델은 독재라는 딱지가 붙기 쉽다고 배웁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지식인 계층이 대량 생산됩니다. 학위가 있고 프랑스어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국제기구에서 일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할 지식과 의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학생 중 약 4분의 1만이 자립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이나 공학 분야를 전공합니다. 대신 대부분은 사회, 행정, 언어와 같은 학문을 전공하는데 이는 외국 기관이나 기업에 종속된 노동 시장에 봉사하기에 좋은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어릴 때부터 심어진 노예 근성과 복종 심리입니다. 자국의 역사, 문화, 사상이 폄하될 때 사람들은 문명이 곧 유럽이라는 편견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지도자는 즉시 언론에 의해 독재자로 낙인 찍힙니다. 반면 순순히 복종하는 정권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며 개방적이라고 칭송받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프리카의 여러 세대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속을 유일한 길로 여기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교육은 사람들의 정신에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되어 가난을 운명으로, 종속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야말로 대륙 전체를 글로벌 시스템의 소나귀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고개를 들려는 국가는 즉시 처리됩니다. 현재의 글로벌 질서에서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시절의 리비아는 그 징벌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다피는 야심찬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와 서구 금융 시스템의 지배에서 벗어난 진정으로 자주적인 아프리카를 꿈꾼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금에 연동된 아프리카 공동통화, 이른바 골드 디나르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리비아는 당시 막대한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독립적인 아프리카 중앙은행 설립까지 구상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 통화로 자원을 거래하며 달러와 유로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준비 통화의 지위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서구 중심의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카다피는 독재자라는 익숙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를 인권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폭군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2011년 나토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 아래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카다피 정권은 무너졌고 그 자신은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나라는 부족 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개입 이전의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1인당 GDP는 약 1,600만 원이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무상이었으며 인간 개발 지수는 중동의 여러 국가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개입 이후 리비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무력 분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유전은 국제 기업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국민들은 중세시대와 같은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사례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글로벌 금융 및 통화 질서에 도전하려는 지도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모든 아프리카 정부에게 보내는 생생한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순종적으로 종속 상태를 유지하라. 공동 통화 같은 꿈은 꾸지도 말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통제하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 도전하는 자는 굶주림이 아니라 인권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모순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구호가 군사적 개입의 명분으로 사용되지만 그 깊은 목표는 글로벌 금융 권력 구조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리비아의 비극은 한 국가의 비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려는 자는 누구든 이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빠르게 짓밟힐 것이라는 경고의 거울입니다. 가난을 유지하는 도구는 원조, 종교, 그리고 언론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이 아프리카에서 통제된 가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원조, 종교, 언론이라는 세 가지 도구의 교묘한 결합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를 덜 흘리는 부드러운 무기이지만 어떤 군대보다 효과적입니다. 물질적인 통제를 넘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존과 복종의 심리를 심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도주의적 행위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도구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젊은 세대는 서방 국가나 유엔 깃발을 단 트럭이 쌀, 빵, 백신을 나누어 주던 익숙한 기억 속에서 자랍니다. 백인이 빵을 나누어 주는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의 덕분에 생존한다는 교훈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심리가 당연해질 때 자립에 대한 열망은 내부에서부터 꺾이게 됩니다. 내부 역량을 키우고 농업을 발전시키거나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를 기다리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문제는 원조가 결코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주어질 뿐입니다. 정확히 설계된 대로 생존할 만큼은 먹게 하지만 저항할 만큼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입니다. 19세기의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들여온 이 도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인에게는 총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었다는 냉소적인 말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고통을 신의 뜻으로 가난을 축복을 받기 위한 시련으로 해석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고통을 사회적 불의의 산물로 여기는 대신 운명처럼 쉽게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운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정해졌다고 믿게 될 때 저항이나 봉기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는 총칼보다 저렴하고 견고한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복종을 강요가 아닌 믿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미디어, 즉 이미지와 편견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세계는 CNN이나 BBC와 같은 주요 언론사의 렌즈를 통해 아프리카를 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기아, 질병, 부족 간의 전쟁뿐입니다. 50세계의 국가와 다양한 성취, 잠재력을 가진 대륙이 화면 속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혼란의 땅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서구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외부의 모든 인도주의적 개입을 합리화합니다. 평화유지군 파견에서부터 유전과 코발트 광산 통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전 세계가 아프리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게 될 때 종속은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고 피를 빠는 자는 은인으로 둔갑합니다. 다시 말해 원조는 물질적 의존을 유지하고 종교는 저항 의지를 잠그며 언론은 전 세계의 인식을 조작합니다. 이 세 가지 도구가 서로 협력하여 완벽한 굴레를 만듭니다. 이 안에서 가난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유지되는 질서가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고개 숙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폭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은 조용히 대륙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시스템의 본질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아프리카의 가난이 역사적 사건의 연속이나 지리적 불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하에 설계되고 생산되고 유지되며 분배되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마치 글로벌 정치 경제 속 특별한 상품과 같습니다. 국제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권력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공업 공장이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면 아프리카는 이중 자원을 생산하는 라인 그 자체입니다. 하나는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자원이고 다른 하나는 저렴한 인적 자원입니다. 통제자의 눈에 이곳은 50세계의 독립국가가 있는 대륙이 아니라 코발트, 금, 석유, 다이아몬드와 함께 젊고 건강하지만 가치는 낮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이 생산 라인은 세 개의 기둥으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값싼 노동력입니다. 하루에 단 몇 달러를 받으며 코발트를 캐는 콩고의 광부부터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착취당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둘째는 값싼 자원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남아프리카의 금, 니제르의 우라늄이 낮은 가격의 원자재 형태로 수출된 후 수십 배의 가치를 지닌 완제품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급 소비 시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구에서 수명을 다한 저렴한 상품들을 구매할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아프리카를 글로벌 공급망의 완벽한 톱니바퀴로 만듭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동시에 저급 완제품을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치적 수능입니다. 이 수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종교, 원조를 통해 프로그래밍됩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일하는 법은 알게 하지만 게임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가난을 신의 뜻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원조는 은혜를 입었다는 심리를 키워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대신 손을 벌리는 데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단단한 굴레가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은 살지만 결코 저항하거나 주권을 되찾을 만큼 강해지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난이라는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컴퓨터에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처럼 사람들에게 가난이 운명이고 고통이 당연하며 가치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깊이 스며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억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스템의 정교함입니다. 가난을 기본값으로 만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진 대륙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가난을 마치 운명처럼 감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난은 결과가 아니라 설계도이며 불공정한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된 산물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